결혼한 자녀와의 관계,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제 지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67세이신 영희 씨는 아들 내외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결혼 자금 3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1억, 손자 출산 후 2년간 매일 집에 가서 육아와 집안일.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요즘은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영희 씨는 그날 밤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자녀와의 거리를 만드는지, 그리고 진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둔 60대 이상 부모님 중 68%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해준 만큼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무려 74%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 친구 최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딸 내외를 돕기 위해 일주일에 5일씩 손주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선생님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고 딸에게 이번 주는 힘들어서 못 봐줄 것 같아라고 하셨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획 다 세웠는데 어떡해요? 엄마가 안 봐주시면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당연하게 만든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의무가 되고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는 상황 말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지원을 받은 성인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권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82%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한 가정의 경우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가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계입니다. 제 동네 이웃이신 김순자 씨 65세의 변화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 매주 아들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오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없을 때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도 정리하고 서랍도 정돈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에게 하는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오셔서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 않아. 숨이 막혀. 어제도 허락도 없이 들어오셔서 내 옷장까지 정리하셨대. 순자 씨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3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원칙 1. 방문 전 반드시 미리 연락하기. 며느리, 이번 주 토요일에 점심 먹으러 가도 될까? 불편하면 다음 주에 갈게. 처음 이렇게 연락했을 때 며느리가 당황하며 어머님, 왜 갑자기 연락하세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요 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니? 미리 알려주는 게 예의지라고 답하셨답니다.
원칙 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지 않기. 내가 자주 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참자. 순자 씨는 달력에 아들 집 방문 날짜를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한 번 가면 최소 일주일은 간격을 두기로 하신 거죠. 원칙 3. 초대받지 않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기. 아들 부부가 어떻게 집을 꾸미든 무슨 가구를 사든 어떤 음식을 먹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야. 순자 씨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요즘 왜 안 오세요? 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말에 오셔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 놓을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리의 마법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이 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그리움이 생깁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적정 거리의 효과. 고려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가정의 경우 세대 간 갈등이 평균 6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계가 명확할 때 사람들은 상대방을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으면 상대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게 되죠. 구체적 실천 방법 1. 열쇠 문제. 제 대학 동창인 이예숙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내가 자주 드나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 이 열쇠 돌려줄게. 내가 너희를 믿는다는 의미야.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님.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지만 혜숙 씨는 아니야. 너희 집은 너희 것이야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답니다. 2. 방문 규칙. 명절이나 생일 당연히 방문. 평상시 한 달에 2-3번 정도가 적당. 긴급 상황 자녀가 요청할 때 매주 방문 자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음. 3. 조언 자제의 기술. 제 남편의 고모님이 실천하시는 방법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일단 3초 멈추기. 이건 내가 꼭 말해야 하는가? 자문하기. 자녀가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만 말하기. 고모님은 말하고 싶은 걸 참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다 보니까 실제로는 말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더라고 하십니다. 2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민감하지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집사님 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은퇴 후 퇴직금으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면 나중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자 아들이 다시 돈을 요청했고 집사님은 한 번 도와줬으니 끝까지 도와야지라며 또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2년 후 집사님이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아들에게 그동안 준 돈 중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게 투자하신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도 지금 정말 힘들다고요. 사업 망해서 빚도 있는데.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준 돈은 투자가 아니라 이미 소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경제 지원의 올바른 원칙. 원칙 1. 일생에 한 번만 큰 돈을 준다. 제 직장 선배님께서 실천하신 방법입니다. 결혼 축의금 본인 능력 범위 내에서 평균 500만 1000만 원. 주택 마련 지원 전체 금액의 20-30% 이내에 전세 2억이면 최대 6천만 원.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음. 선배님은 딸이 결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딸아, 아빠가 결혼 축하금으로 1천만 원 줄게. 그리고 집 마련할 때 5천만 원 보탤게. 그 후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해. 아빠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거든. 이해하지? 딸이 네, 아빠. 충분해요. 감사해요 라고 했고, 실제로 그 후로는 돈을 요청하지 않았답니다. 원칙 2.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절대 금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친척 중에 아들 부부에게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죠. 5년 후 그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축 잔고 제로. 부모님 돈 당연한 수입으로 인식. 부모님이 지원 중단 결정 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을 떼세요? 왜 정기 지원이 위험한가? 자녀의 경제 감각이 마비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퇴화됩니다. 부모의 돈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원칙 3. 손주 관련 비용은 특히 조심. 제 요가 클래스 친구분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손주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뭐 대수냐며 마트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손주가 할머니만 보면 할머니, 오늘은 뭐 사줄 거야? 라고 묻기 시작했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어머님, 애가 어린이집 가는데 새 가방이 필요한데 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손주 비용 원칙. 생일, 어린이날, 설날, 추석 선물 오케이 5만 10만 원 이내. 평상시 장난감 특별한 날에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원비, 옷값, 어린이집비 원칙적으로 부모 책임. 예외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간을 정해서 지원. 원칙 4. 돈 대신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돈 대신 이런 것들을 주시면 어떨까요? 제 시어머니께서 실천하시는 방법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손주와 박물관, 도서관, 공원 나들이 비용 최소화. 손수 만든 음식 된장, 김치, 고추장 등. 지혜와 경험 가족사 이야기, 인생 조언. 정서적 지지 힘들 때 언제든 엄마한테 와. 시어머니는 돈 주면 한 번 쓰고 끝이지만 함께한 추억은 평생 남는다고 하십니다. 실제 연구 결과.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금전 지원을 받은 성인 자녀 재정 자립도 평균보다 40% 낮음.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56%가 도움 거부. 적절한 지원을 받은 자녀, 부모, 노후 부양 의지 72%, 과도한 지원 그룹은 31%. 실천 예시 명확하게 선언하기. 제 대학 동창인 정미란 씨는 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희 결혼할 때 목돈 하나 줬지?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그 후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해.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거든. 대신 엄마가 아프거나 정말 힘들 때는 너희가 도와줘야 해. 이게 공평한 거야. 처음에 딸이 섭섭해했지만 1년 후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때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셔서 오히려 좋았어요. 저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됐고 더 신중하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 돈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세 번째, 손주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죠? 제 필라테스 클래스에 다니시는 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2세이신 이 선생님은 손주가 태어나자 내가 키워줄게라고 자처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자 선생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손주를 데리러 가서 저녁 7시에 돌려주는 생활을 2년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보내? 내가 더 잘 돌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환자분, 관절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60대가 아니라 80대 수준이에요. 아이를 많이 돌보셨나 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며느리에게 이제는 매일은 못 봐줄 것 같아.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래라고 하시자 며느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 회사 그만둬야 해요?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둘째 계획까지 세웠는데 어린이집은 이미 대기가 다 찼다고 하던데요.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확실하게 해주니까 며느리가 다른 대안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구나. 손주 돌봄의 올바른 원칙. 원칙 1. 어린이집이 기본, 할머니는 보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옆집 사시는 김 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이 봐주실래요? 아니면 어린이집 보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김 여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며느리, 어린이집에 보내. 아이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워야 해. 할머니는 정말 급할 때만 도와줄게. 평상시 운영 방식. 월금 어린이집 정규 등원 오전 9시 오후 5시. 퇴근 후 부모가 직접 돌봄. 주말 원칙적으로 부모가 책임. 할머니의 역할 긴급 상황에만.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갈 때. 부모가 출장이나 급한 회의가 있을 때. 어린이집 방학 기간 중 부모가 정말 어려울 때. 월 평균 2-3회 정도. 특별한 시간 선택사항. 한 달에 1번 정도 손주와 할머니만의 시간. 박물관, 공원, 도서관 나들이. 이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원칙 2. 아플 때는 단호히 거절. 제 친구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아프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 감기라도 옮으면 어쩌니? 오늘은 못 봐줘. 너희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봐.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머님, 저 어떡해요? 회사 가야 하는데? 라고 불만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반차 쓸게요 라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아프신 몸으로 손주를 돌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손주에게 병이 옮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이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원칙 3 주말은 원칙적으로 안 봐준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원칙입니다. 주말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 할머니가 자꾸 봐주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져.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할머니가 주말에도 손주를 돌보는 가정 아빠의 육아 참여도 32%, 주말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가정 아빠의 육아 참여도 76%. 예외 상황. 부모의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월 1회 정도는 오케이. 가족 행사나 피치 못할 사정 가능. 하지만 우리 영화 보러 갈 건데 에바조 같은 일상적 데이트 NO. 원칙 4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하기. 제 남편의 사촌 누나 이야기입니다. 누나는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며느리, 할머니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담은 못해. 할머니도 건강 관리해야 하고 할머니 인생도 있거든.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정말 급할 때만 할머니한테 연락해.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할머니가 손주랑 특별한 시간을 가질게. 이렇게 하면 될까? 며느리가 네, 어머님.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라고 답했답니다. 손주 돌봄, 통계로 보는 현실. 서울시 조사 2023년에 따르면 손주를 전담으로 돌보는 조부모 87%가 신체적 통증 호소, 우울감 경험 63%, 자신의 건강관리 소홀 78%, 사회활동 포기 91%, 그런데도 보상이나 감사를 제대로 받는 경우 34%에 불과. 반대로 긴급 백업 역할만 하는 조부모, 신체적 건강 양호 72%, 손주와의 관계 만족도 8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84%. 실천 가능한 대안. 제가 아는 한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상시 월급, 어린이집 정규 등원 오전 9시 오후 5시, 부모가 퇴근 후 직접 돌봄, 할머니의 역할 긴급 상황에만,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갈 때, 부모가 출장이나 급한 회의가 있을 때, 어린이집 방학 기간 중 1-2일, 월 평균 2-3회 정도, 주말, 원칙적으로 부모가 직접, 한 달에 1번 정도 할머니가 손주와 특별한 시간 박물관, 공원 나들이 등.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도 평소엔 저희가 하고 정말 급할 때만 어머님께 부탁드린다는 인식이 생겼고, 할머니도 일주일에 5일씩 봐주는 게 아니니까 체력적으로 괜찮고 손주 보는 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는 메인 육아 담당자가 아니라 긴급 상황의 백업이라는 명확한 역할 설정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입니다. 제 남편의 대학 선배 되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이 어르신은 자녀들이 다 출가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일과 오전 6시 수영 주 5회, 오전 10시 서예 수업 주 3회, 오후 2시 친구들과 등산이나 영화 관람,
저녁 부인과 외식이나 집에서 함께 요리.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답하신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가기로 했어. 한 달 전에 이미 예약했거든. 다음 달 둘째 주는 어때? 그때는 아빠 일정이 비어 있어. 처음에 아들이 아버지 친구 만나는 것보다 손주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섭섭해했지만 선배님은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아들아,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어. 손주도 소중하지만 아빠가 약속한 것도 지켜야지. 너희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6개월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처음엔 섭섭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아버지 요즘 너무 활기차게 사시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배워요. 나이 들어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자신의 삶이 중요한가? 한양대 노년학 연구소의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취미와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 우울증 발생률 23%, 삶의 만족도 78점 100점 만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82점, 신체 건강 점수 74점, 자녀 돌봄에만 집중하는 노인, 우울증 발생률 71%, 삶의 만족도 34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41점, 서운함과 원망, 신체 건강 점수 48점. 차이가 엄청나죠?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제 요가 강사님이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경우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89%. 부모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해요. 76%.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81%. 부모님이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경우 부모님한테 죄책감을 느껴요. 73%. 부모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64%. 나는 저렇게 늙고 싶지 않아요. 58%.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실천 가능한 활동 목록 1. 새로운 배움. 제 친구 최 여사는 65세에 영어 회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주한테 영어 동화책이라도 읽어주고 싶어서였는데 이제는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혼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말 걸기까지 하신답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외국어 회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악기 배우기 우쿨렐레, 하모니카, 장구, 미술 그림, 서예, 도자기. 2. 건강관리. 제 시어머니는 70세에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서 발만 담그셨는데 지금은 자유형으로 25m을 헤엄치십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산 동호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게이트볼, 파크골프. 3. 사회활동. 제 옆집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손주 생각만 나더라. 밖에서 봉사하니까 오히려 손주 보는 게 더 즐거워졌어 라고 하십니다. 자원봉사 복지관, 도서관, 병원, 동문회 활동, 종교 활동, 문화센터 강좌. 4.
부부 생활 재정비. 제 대학 은사님 부부는 정년 후 제2의 신혼을 즐기신답니다. 매주 금요일 부부 데이트의 날 영화나 외식, 매월 셋째 주 1박 2일 여행,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며 대화, 함께 요리하고 설거지하기. 은사님은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야 아내랑 둘이서 제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마인드 전환. 제 이모님 71세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자식을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내 역할 다 했어. 이제 남은 20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거야. 자식들한테 미안할 것 하나도 없어.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단 말이야. 이모님은 지금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셔서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가를 가르치십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이 오면 할머니는 수업 있어서 안 돼. 미안하구나. 다음 주는 가능해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조카 이모님 아들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요즘 너무 멋지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 우리 엄마는 나이 들수록 더 멋있어지신다고. 추가 해결책 건강한 소통 방식.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안하지만 대신 나는 할 거야. 제 친구 김선영 씨의 변화를 보시죠. 변화 전. 며느리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 씨 미안한데. 나 그날 친구 만나기로 해서. 정말 미안해. 변화 후. 며느리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 씨야, 토요일은 내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일요일은 괜찮은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미안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시간이 덜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2.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제 언니의 경우입니다. 언니는 조카가 할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할머니 빨리 늦겠다고 라며 재촉하고 버릇없이 말할 때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이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마음이 아파. 할머니도 사람이잖니? 내가 그때그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이한테도 안 좋은 거야. 그 후로 언니는 조카를 제대로 훈육하게 되었고, 조카도 할머니를 존중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올바른 감정 표현. 손주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속상해. 내가 약속을 자꾸 취소하면 엄마는 서운하단다. 엄마가 해준 건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엄마는 기분이 좋아. 3. 경청하되 해결책은 자녀가 찾도록. 제 직장 후배의 시어머니께서 실천하시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대화. 며느리 어머님,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매일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내일부터 갈게. 올바른 대화. 며느리 어머님,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많이 힘들겠구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니? 며느리 애가 밤에 자꾸 깨서. 시어머니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니?
어머니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봐. 차이가 보이시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천 독려와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원칙 4가지. 1. 경계를 세우세요. 방문 전 미리 연락하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지 않기. 초대받지 않은 일에 관여하지 않기. 열쇠가 있다면 돌려주기. 2. 경제적 지원에 선을 그으세요. 일생에 한 번 큰 돈을 주고 끝. 매달 주는 것은 절대 금물. 손주 비용은 특히 조심. 돈 대신 시간과 지혜를 주기. 3. 손주 돌봄의 한계를 정하세요. 어린이집이 기본, 할머니는 긴급 백업. 월 평균 2-3회 정도만. 아플 때는 단호히 거절. 주말은 원칙적으로 부모 책임. 4. 자신의 삶을 먼저 사세요. 새로운 취미와 배움 시작하기. 건강관리 최우선. 사회활동 적극 참여. 부부관계 재정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오늘부터 달력 꺼내서 이번 달 나만의 시간 먼저 표시하기. 거울 보고 나는 할 거야 라고 3번 말하기 연습. 자녀 집 열쇠 돌려줄 계획 세우기. 이번 주부터 새로운 취미나 배움 하나 찾아보기.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검색. 배우자와 데이트 날짜 정하기. 매주 금요일 저녁 어떤가요? 친구들과 정기 모임 만들기.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수요일 점심 등. 이번 달부터 자녀에게 새로운 경계 알리기. 편지나 대화로 차분하게. 경제 지원 항목 정리하고 한계 설정하기. 손주 돌봄 일정 재조정하기. 며느리 사이와 솔직한 대화. 마음에 새기실 말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짐을 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자녀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자녀도 자기 삶을 삽니다. 60년, 70년을 사셨으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녀를 위해 희생한 세월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한 세월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노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당당한 부모가 성숙한 자녀를 만듭니다. 자기 삶을 사는 부모가 자립적인 자녀를 만듭니다. 마무리 구독 공유 요청.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니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부분이 특히 와닿았어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대화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제 대화 스크립트와 상황별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 냉장고에 붙여둘 체크리스트.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매일 확인하세요. 나의 권리 선언문. 나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다. 나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는 미안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권리가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오늘의 다짐. 나는 좋은 부모입니다.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긴급시 마음 다잡기. 자녀가 부탁할 때 바로 네 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지 생각하기.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자문하기. 당당하게 내 일정을 우선시하기.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